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보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 3차전 한국 대 남아공 조별리그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죠. 일단 선발에 손흥민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 시작 전에 워밍업하러 선수들이 나왔을 때 그 전광판에 그 손흥민 얼굴이 뜨니까 관중석에서 막 함성이 터졌어요. 근데 그 함성이 환호가 아니라 그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어야 된다는 외침이었고 동시에 그가 거기 없다는 사실에 대한 항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사실 그 손흥민 선수도 또 그걸 지켜보는 관중도 전 세계 그 축구 팬들도 모욕감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2014년 브라질부터 매 월드컵을 선발로 뛰어온 선수예요. 12경기 연속 선발이었죠. 그런 선수가 커리어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무대에서 그것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기에서 처음으로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졌죠. 1대 0으로. 후반에 손흥민이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 이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숙이면서 팀이 지는 걸 경기장에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주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날씨 탓도 뭐 팀 분위기 탓도 아니고 그냥 여러 외부적인 요소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책임 있게 사과를 하면서 딱 선을 긋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능한 감독이 만든 상황과 그로 인한 결과 앞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캡틴 소니가 대신 고개를 숙인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이제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국민을 아니 자기 자식을 다루는 방식의 이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번 2026년 그 북중미 월드컵 대회 내내 손흥민이 겪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 더 그렇죠. 첫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그 손흥민을 전담 취재해야 할 한국 기자들이 그 열린 마이크에 뒷담화를 흘렸어요. 뭐 손흥민이 주장이라도 된 것처럼 뭐 소대장처럼 뛴다느니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라느니 뭐 참 병역이 참 한국에서 가장 예민한 자리를 건드리는 말인데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정당하게 군면제를 받았는데도 그 면제가 조롱의 빌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참 생각할수록 씁쓸한 일이에요. 그 한국 기자들은 손흥민을 취재하러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손흥민과 국가대표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자들은 그 멕시코까지 공짜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돈까지 받으면서요. 그런 그 손흥민의 경기를 그의 기여를 본국에 전달하러 간 사람들이 뒤에서는 그 선수가 이룬 기여로 받은 그 병역 면제를 조롱하고 비하했죠. 이 기자들의 뒷담화 그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실언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제도 밖에서 훨씬 더 큰 세계를 개척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근원적인 불편함 같은 거였죠. 손흥민은 수능을 잘 봐서 출세한 것도 아니고 선배들한테 잘 보여서 뭐 라인을 잘 타서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 자리까지. 스스로 세계로 나가서 세계적 수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하는 과정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봤고요. 그 존재 자체가 한국의 이 서열 문법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기자 뒷담화 사건이 터진 후에 이제 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자국 언론을 보이콧할 만큼 분노했고 또 이 음성은 순식간에 해외로 퍼져서 아주 외신에서 난리가 났죠. 한국인은 왜 늘 자기 것을 깎아내리는데 안달이 난 이상한 민족처럼 구느냐 하는 아주 외신과 그 해외 네티즌들의 조롱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날아오른 이 자랑스러운 슈퍼스타 손흥민은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할 고국 사람들에게 2번이나 배웠습니다. 한 번은 고국 취재진의 마이크에, 또 한 번은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의 라인업과 전술에 말이죠. 지금 어른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고 선수들, 청년들은 입을 닫았죠. 가장 많은 것을 짊어진 선수들이 오히려 가장 말이 없는 구조예요. 이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홍명보 감독은 공식적으로 체력 안배를 말했습니다. 상대가 지친 후반에 그 손흥민을 투입하는 게 팀에게도 그 선수 본인에게도 낫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죠. 이게 전술처럼 들리지만 사실 세계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한 선수를 대회 내내 본래 포지션이 아닌 자리에 세워서 잘 못하게,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부진을 근거로 벤치로 보낸 그 흐름이, 이 흐름을 보면 좀 다른 그림이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손흥민이 어떻게 만들어진 선수인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은 한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 바깥에서 손흥민 아들을 키웠습니다. 우승 타이틀에 집착하는 진학 시스템을 거부하고 직접 가르쳤죠. 그리고 손흥민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대한축구협회에 쓴소리를 해온 사람이에요. 손흥민은 한국 축구 카르텔이 우리가 키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슈퍼스타입니다. 다만 손흥민의 아버지를 깨끗한 영웅처럼 그리고 싶지는 않아요. 2024년 자신의 축구 아카데미에서 유소년 선수를 체벌하고 폭언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은 그와 코치진에게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손흥민 선수 자신도 체벌을 포함한 혹독한 방식으로 길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정은 한국 체육 관료 카르텔에는 저항했으면서도 한국 체육계의 그 폭력적인, 그 위계적인 훈련 문화는 자기 손으로 또 재생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부조리는 거부했지만 그 시스템이 만든 신체 통제의 방식은 자기 몸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스포츠, 이 폭력, 위계 문화의 가장 복잡한 층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사람 안에 같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견딘 폭력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으로 자기 고통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한국의 체육 관련 문화에서 선수의 성공은 시스템의 공으로 귀속되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의 체육 관련 문화는 손흥민에게 이 서사를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 토트넘이라는 한국 밖의 그 외부 거점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한축구협회의 승인 없이 이미 더 큰 존재가 되어버린 선수예요. 통제 밖에 있는 선수를 한국 시스템은 어떻게 다루나요? 인정을 하지 않고 견제를 하죠. 사실 홍명보라는 그 인물이 손흥민에게 개인적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품었는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죠. 다만 구조적으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국 축구 카르텔이 자리에 앉힌 감독, 이 홍명보 감독과 그 카르텔 바깥에서 자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 홍명보는 한국 축구 카르텔 안에서 레전드고 그 권위로 감독직에 올랐죠. 2014년 월드컵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2026년 월드컵에 감독직에 올린 건 그 축협, 고대 카르텔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손흥민은 국내 시스템과 무관하게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 증명한 선수죠. 권위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선수의 가치는 시스템과 무관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한국 위계 구조에서 자신의 권위와 승인 없이 이미 더 큰 존재가 된 선수 손흥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그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저는 월드컵 경기 내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홍명보 감독의 문제는 전술적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한국 축협 자체,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거죠.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탁월한 선수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선수의 기량을 최대한 폭발할 수 있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 선수 위에 위계적으로 높은 자리에, 그 선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한국 조직 어디에서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진짜 실력, 진짜 능력이 아니라 연차, 인맥으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난 아랫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결국 그 사람을 잘못 쓰다가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홍명보 감독은 자기 사람은 성과와 무관하게 씁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그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그 홍명보식 인맥 축구죠. 그 울산 시절의 인연이었던 그 설령우는 그 월드컵 이번 경기에서도 여러 번 부진 속에서도 계속 선발로 나왔고, 독일 대표팀까지 포기하고 어머니의 나라를 택한 그 옌스 선수는 3경기 내내 단 1분도 뛰지 못하다가 지는 경기 후반에야 들어왔습니다. 데려와서 벤치만 달구게 할 거였으면 왜 옌스를 기합까지 시켜서 데려온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손흥민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가 멀지 않은 과거에 안세영 선수 사건이 있었죠. 그 안세영은 손흥민과 달리 해외 거점도 없었어요. 국내 실업팀 소속으로 있으면서 협회 시스템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선수였는데 세계 1위가 된 거죠. 협회가 우리가 키웠다고 말하기가 아주 좋은 구조였고,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안세영 선수에 대한 통제도 정말 심했어요. 선수의 부상은 방치됐고, 뭐 대표팀 악습, 패습을 선수가 여러 번 건의했지만, 이건 오래된 관행이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묵살됐다고 이제 안세영 선수가 폭로를 했죠. 선수 개인의 후원 계약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스포츠 행정은 선수 생명이 짧다는 걸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선수는 소모품이고 협회와 감독은 그 소모품을 배분하는 권력을 가집니다. 이 구조에서 권력의 원천은 실력이 아니라 자리죠.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도, 배드민턴협회 전 집행부도 현역 시절 실력으로 권위를 얻었지만 관료가 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그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과가 아닌 통제로. 안세영이 그 모든 걸 뚫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건 사실 그 사실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시스템의 지원을 등에 업은 게 아니라 시스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달한 자리니까요. 그리고 안세영은 마침내 파리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가장 높은 발언권을 손에 쥔 바로 그 순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치밀했죠. 그런데 그 치밀함이 저는 더 슬퍼요. 한 선수가, 한 사람이 세계 최정상에 올라야만, 그것도 금메달을 목에 건 바로 그 타이밍이 되어서야 겨우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당한 그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 금메달을 따고 말해야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걸 그 어린 선수가 일찌감치 깨달았다는 거. 아마도 안세영에게 올림픽 금메달이 없었다면,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그 똑같은 폭로를 했었을 때 사회나 언론은 그저 이 배은망덕한 한 선수가 투정을 부린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그냥 묻혀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한국 체육계는 군대식 위계가 그대로 의식된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선수 시절에 권위주의적 구조를 경험한 사람이 행정가나 관리자가 되어서 그 구조를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그 구조를 아주 공공연하게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개혁이 될 리가 없죠. 개혁이 아니라 자기 복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협회 비리를 폭로했을 때 그 방수연 같은 선배 선수 출신이 나도 그런 거 다 겪었어 라면서 그 안세영 선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협회 편에 섰어요. 자신이 견뎌온 고통을 시스템의 문제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 과거 전체가 부정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어른들, 이런 선배들 진짜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오히려 피해자가 다음 세대의 가해를 변호를 해줘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의 카르텔이 악의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 먹고 살려고, 내 가족 부양하려고, 자기 고통을 정당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구조이기도 해서 이 카르텔이 구조적으로 정말 더 끈질기죠. 피겨 여왕 김연아도 그랬죠. 빙상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정작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를 지원할 인프라가 없어서 선수가 직접 캐나다로 나가서 코치를 구하고 본인과 가족이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혼자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방치했습니다. 이 소치 올림픽 판정 논란 직후에는 그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그때 전 세계 비판과 팬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죠. 세 사람의 공통점을 나란히 놓으면 이 패턴이 너무 선명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손흥민, 안세영, 김연아.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선수들이 있죠. 이 셋 다 시스템 덕분에 빛난 게 아닙니다.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 증명한 가치가 한국 체육 관료 시스템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오히려 이 한국 그 체육 시스템이 선수를 끌어내리거나 무력화하려고 했어요. 안세영은 협회가 부상관리와 스폰서십으로 선수의 몸과 수익을 장악했고, 손흥민은 감독이 포지션과 출전 시간으로 선수의 가치를 희석시키려 했습니다. 시스템이 선수를 망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스스로 빛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빛나고 나면 시스템이 그 빛을 자기 것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키웠다라는 거짓말이죠. 차이가 있다면 안세영 선수는 뭐 개인 종목이기도 하니까 배드민턴이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스스로 구조를 깨내고 바꿨고, 손흥민은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팀의 주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끝까지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할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쪽을 택해야만 했죠. 결국 한 명은 시스템을 바꿨고 한 명은 시스템 안에서 품위를 지켰습니다. 결국 둘 다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의 방식으로 소진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토록 뿌리가 깊을까? 이 한국 프로야구, 이 프로스포츠가 5.18 광주 학살로 정권을 잡은 그 전두환 신군부 독재 정권이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해 급조한 것이잖아요. 그때 이른바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른바 3S 정책의 일환이었죠.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됐고 대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면서 1년 만에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프로스포츠는 뭐 해외처럼 팬들의 수요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산업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정치 도구로 출발했어요. 당시에 그걸 재벌 회장의 취미, 펫스포츠라고도 불렀으니까요. 국가, 언론, 대중이 스포츠인을 대하는 시각이 이때 형성됐습니다. 선수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 물건이자 국위선양의 도구였죠. 협회가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력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우리 사회 내부의 DNA처럼 새겨졌어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면서 우리 선수가 세계에서 이겼다라는 서사는 국민 정체성과 자연스럽게 결합됐어요. 이게 언론이 스포츠를 보도하는 프레임이 됐고 대중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감정의 구조가 됐죠. 선수를 국가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이 체육협회에게는 우리가 선수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라는 논리를 주고, 언론에게는 선수 개인의 고통보다 그리고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그런 시간들보다 성적, 결과를 우선하는 보도 습관을 주고, 또 대중에게는 선수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이기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배신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정서를 심었죠. 대한민국에서는 이 스포츠 선수가 이기면 국민 모두의 것이 되고, 지면 죄인이 되고, 협회에 저항하면 배응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에 협회를 비판했을 때 나라가 기껏해서 키워줬더니 라는 반응도 많았어요.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끝까지 감독을 공개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가 그 소치 판정 논란에서도 협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거, 다 같은 구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건 그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자신도 그 시각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감독의 결정에 토달지 않고 그냥 팬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먼저 사과하고 책임감 있게 고개를 숙이는 거. 또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야만 발언권이 생긴다고 계산을 했던 거. 피해자가 이 시스템의 언어로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1982년 군사독재 시대에 심어진 이 씨앗이 40년이 넘게 자라서 2026년 지금 월드컵 국제무대 현장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 체육계에 그나마 잘 굴러가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양궁협회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재선발을 통과해야 하고 협회장과 아무리 친해도 선발전에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한 해에 쏘는 평가 화살이 4,000발을 넘고 사교육은 금지입니다. 인맥과 연줄이 파고들 틈 자체가 없죠.
그런데 이 예외가 가능했던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1985년부터 이 현대차 그룹이 수백억 원을 장기 후원하면서 이 양궁협회 협회장 자리를 직접 맡아왔어요. 후원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가 같으니 협회의 부패는 곧 그 가문의 망신이 되죠. 돈 걱정이 없으니까 외부 이해관계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시스템이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막은 것이죠. 그 시스템 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든 나쁜 사람이 들어오든. 그렇다면 다른 협회도 대기업과 손잡고 그렇게 양궁협회처럼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양궁은 1983년에 아직 작은 종목이던 시절 현대가가 처음부터 들어간 거죠. 이미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종목에 지금 누가 들어가서 운영 구조를 어떻게 갈아엎겠어요. 게다가 재벌 3세가 협회를 대물림하는 구조가 과연 민주적으로 바람직한가 묻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양궁협회가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한 가문의 선의에 기댄 시스템은 그 선의가 식는 순간 언제든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벌 없이 공적 감시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한국의 체육협회가 단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오랜 적폐 관료 문화가 이 협회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이식된 겁니다. 법과 시스템이 있어도 그 법과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이 월드컵 3차전 남아공전이 끝나고 누가 입을 열었는지를 보면 사실 한국 축구 카르텔의 지도가 그대로 그려지죠. 박지성 선수는 해설을 하면서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이기려는 의지가 선수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2014년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다면서 축구협회를 정면으로 겨눴죠. 박지성은 2002년 히딩크가 발굴해낸 선수고 홍명보 라인이 아니에요. 이 고대 축구 라인이 아니죠. 축구협회에 들어가서도 유스전략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받고 1년 만에 나온 사람입니다. 27년차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은 끝내 눈물을 쏟았죠. 책임이 비대칭적이다. 권한과 이익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책임은 가장 적게 진다. 굉장히 뼈아픈 포인트예요. 신문선 전 해설위원 역시 월드컵은 감독 한 사람이 놀잇감이 아니다 라고 일침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카르텔 바깥에서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선수 출신이 아니거나 선수 출신이어도 고대 축구 카르텔 라인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협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안에 있는 자들은 침묵하거나 명보야 잘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두둔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죠. 한국 사회 모든 집단과 똑같아요. 정작 홍명보 감독은 경기 직후에 결과는 내 책임이다, 감독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선수들이 처음에 선제골을 먹고 좀 조급해졌다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이 책임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 귀책을 선수들에게 은근슬쩍 넘기는 아주 교묘한 화법인데 이 조급함을 만든 게 무전술이잖아요. 선수들이 조급해진 게 전술이 없기 때문이죠. 감독의 전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술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감독에게 전적으로 있어요. 여기서 이 홍명보가 말한 감독, 내 책임이라는 말이 때로는 어쩌면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그래, 다 내 책임이야. 내가 다 인정했으니까 더는 따지지 마. 이런 신호를 읽히죠.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이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빙상연맹, 또 언론 카르텔, 그리고 그 뿌리의 군사독재 정권까지. 이 스포츠계에서 보이는 이 구조가 사실은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똑같이 박혀있죠. 교육에도, 언론에도, 정치에도, 노동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집단에서요. 기득권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또 재능 있는 청년들이 그걸 뚫고 나오면 그 청년들의 공을 가로채거나 또 그들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해서든 주저앉히려고 해요. 이 선수를 도우라고 있는 협회가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날아오르려는 그 선수들의 날개를 꺾어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단번에 묘책은 없죠. 있었다면 진짜 고쳤을 거예요. 그래도 길은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부 충격이에요. 안세영의 폭로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문체부가 개입했고 결국 그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바뀌었죠.
한국 시스템은 안에서 스스로 고쳐지지 않아요. 여론과 외부 권력이 들어가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모든 선수가 안세영처럼 금메달과 완벽한 타이밍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법은 제도화입니다. 개인의 용기에 기댄 시스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이 양궁협회가 이 양궁이란 종목이 잘 굴러가고 좋은 결과를 계속 내는 건 그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막아놨기 때문이거든요. 감독 선임 절차를 어기면 그 감독 선임 자체를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협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선수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할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법으로 강제해야 해요. 하지만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는, 그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 그 카르텔 자체가 기득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느리지만 근본적인 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바뀌어야 돼요. 선수를 국가의 자산이나 이렇게 물건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이 아주 인문학적으로 이 인본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키워줬으니까 복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 재능은 내 것이고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는 관점이 이 사회에 아주 굳건하게 있어야 해요. 여기서 그 옌스 선수를 다시 떠올려 보죠. 그 옌스는 대표팀에 합류한 직후에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 문화를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어린 선수는 엘리베이터에 가장 마지막으로 타야 하고, 식사 후에는 선배에게 과일을 가져다 줘야 하며,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옌스 선수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 한국의 좋은 문화를 소개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한국 사회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뭐야, 뭐 한국 사회 지금 꼰대 문화 비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발끈했죠. 이 한국 사회 바깥에서 온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의 위계를 사실 우리는 곧장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미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이야기나 담론이나 토론들이 한국은 답이 없다라는 냉소로 흐른다면 그것도 결국 시스템이 지는 일이거든요. 결국 시스템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무관심, 냉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시스템은 더 공고해지니까요. 안세영이 바꿨어요. 새 회장이 개인 후원 계약을 허용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나 박문성 해설위원, 신문선 해설위원 등 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을 위해서. 느리지만 균열은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변화는 늘 그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요. 저는 10년을 한국에서 이 언론계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또 다른 10년을 한국 바깥에서 살았어요. 작은 섬에서 매일 바닷속으로 뛰어들던 시절에 저는 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바다는 저를 키워준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스스로 내려가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히는 동안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 주었을 뿐이죠. 좋은 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이버를 소유하려 들지 않죠. 우리 사회 이 체육계, 체육협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어른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수를, 청년들을 소유하려 들지 말고 그저 좋은 물이 되어서 품어주는 거죠. 들어오는 재능을 잘 마중하고 떠나는 선수를 잘 배용해야 합니다. 선수가 힘들 땐 말없이 그저 옆에서 힘이 되어주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의 물은 들어온 자를 가둬두려 하고 떠오르려는 자를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4년 뒤면 38이라고 해요. 다음은 아마 없을지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마지막 월드컵,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월드컵 무대를 그의 그 뛰어난 기량을 통제하지 못해서 불편했던 이 시스템이, 감독이 망가뜨렸어요. 이 옌스 선수는 독일 대표팀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을 택했습니다. 돌아갈 길을 스스로 닫은 선택이었죠.
그런 선수가 대회 내내 벤치만 지키다가 지는 경기 후반에 들어와서 자기 실수였다. 내가 부족했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어느새 그 옌스 선수 역시 이 한국의 집단 문화를 체득한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세영은 금메달을 따야만 말할 수 있었어요. 이 좋은 선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에서 나왔는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시스템이 그들을 키운 게 아니라 그들이 시스템을 뚫고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이 나라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진실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시스템 덕분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이겨내고 그 시스템과 싸워서 나온 것이라면 그 시스템은 선수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선수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뿐이니까요. 지금도 이 나라의 청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어요. 협회가, 학교가, 회사가, 경기장이 사다리가 아니라 장벽이 되어버린 이 구조 안에서 말이죠. 시스템을 만든, 아니, 시스템 그 자체인 어른들은 또다시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미루고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서 갈려나가는 청년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어른이 너무 없어요. 자, 어떠셨나요? 제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